4.7 재보선이 정확히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시간 뒤인 자정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도층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합격 취소 여부가 조만간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치를 취하라는 교육부 지시를 받은 부산대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봄 혼수철을 맞아 명품업체들이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지출을 줄였던 소비자들의 보복 소비 심리를 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의무 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수술을 받고 숨진 환자의 유가족들이 국민청원을 올리자 병원 측이 기록을 변경했다는 주장인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일본 고교 야구대회 본선에서 한국어 교가가 처음 울려 퍼졌습니다. 험난한 경쟁을 뚫고 고시엔 본선에 진출한 한국계 교토국제고는 첫 경기에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미얀마 국경의 무차별 사격으로 희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아빠의 무릎에 앉아있던 7살 소녀도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이제 5시간 뒤인 자정부터 4.7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이 광역단체장 보궐선거는 서울과 부산 2곳뿐이지만 인구 1, 2위 도시다 보니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 4명 중 1명이 투표에 참여합니다. 이 대선의 전초전이다 이렇게 불리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여야는 이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중도층 공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주당부터 살펴보면요. 이 선거 때마다 내세웠던 이른바 문재인 마케팅이 사라지고 인물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첫 소식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SNS를 통해 공유한 영상입니다. 염치 없는 말씀을 들여본다며 이번 선거에서 냉정하게 사람을 살펴봐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세훈은 박영선을 대신할 수 없다고도 강조합니다.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선거를 치르게 됐지만 국민의힘 후보는 안 된다며 인물론을 내세운 겁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까지 필승카드로 꼽혔던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마케팅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문재인 정부의 나라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주어서 반드시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당 경선에서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했던 박 후보는 최근 문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줄이고 유능한 후보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있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K 행정력을 만들더라고 저도 나름 애를 썼는데요. LH 사태로 중도층이 이탈하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전략 수정을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는 합리적 보수 이미지는 위장이라며 극우 정치인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2019년도 태극기 부대에서 연설한 것을 보니까 MB 아바타를 넘어서서 극우 정치인입니다. 중도 표심이 오 후보에게 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박 후보는 오늘 자정 편의점 아르바이트에 나서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중도 표심 잡기에 안간힘을 쓰는 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무소속인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후보 단일화 후에 향한 첫 행선지는 광주였습니다. 이민창 기자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에게 국민의힘 노부가 새겨진 점퍼를 건넵니다. 금 전 의원을 선거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며 중도층 공략에 나선 겁니다. 100만 대군을 얻은 것 같은 그런 정말 귀한 원군을 얻은 날입니다. 우리 금태섭 후보께 다시 한번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중도층을 비롯해서 합리적인 유권자 여러분들께 호소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겐 날을 세웠습니다. 실정과 무능의 대명사 문재인 아바타인가? 라고 박영선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두고 또다시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와가지고서 거의 내 임무를 맞춰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기 전에 한번 다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호남 방문은 취임 후 6번째입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서울과 부산에 사는 호남 출신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행보로 분석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호남 출신 인구 비율은 14.8%로 서울 출생 47.9%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호남 표심에 공을 들이는 겁니다. 오 후보는 오늘 자정 서울 메트로 군자 차량기지 방문을 시작으로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이제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죠. 이번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막아내느냐, 야당이 교체하느냐에 따라 대선 판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재명, 이낙연, 여당 대선 주자들도 선거 전에 각자의 방법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국회 광장에서 커피를 들고 만났습니다. 이 지사는 박 후보의 서울시민 1인당 10만 원 재난지원금 공약을 지켜 세웠습니다.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책 방향을 정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웠어요. 회복되고 있긴 한데 서울은 유난히 속도가 늦어요. 우연히 만나는 형식이었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제약이 있는 이 지사가 측면 지원에 나선 겁니다. 또 다른 대권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하며 말실수 등 선거 악재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유권자들은 선거 때는 완벽한 권력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더 겸손하고 더 절박해져야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진성준 선대위 전략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객관적으로 10%포인트 내외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열세를 인정하면서도 이 정도는 극복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차기 당대표 선거에 뛰어든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의원도 개별 선거운동을 멈추고 재보궐선거에 집중하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단일화 패배 하루 만에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국민의힘 의원총회장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이 자체 캠프 해단식에선 내가 된 것보다 더 오세훈 후보를 도와달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국민의힘 의원총회장으로 들어섭니다. 국민의힘 상징색인 붉은색 넥타이도 맸습니다. 의원들은 안 대표가 등장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안 후보는 오 후보를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야권의 날카로운 창과 든든한 방패가 되어 싸우고 반드시 오세훈 후보가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가 결정된 이후 다시 만난 오 후보와 포옹하고 두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앞서 합당 의사를 밝혔던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함께 정권 교체를 이루자고도 했습니다. 제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를 지원해 주신 분들이야말로 정권 교체의 소중한 자산이자 범야권 대통합의 강력한 추진 동력이라고 확신합니다. 안 대표의 방문은 국민의힘 요청으로 성사됐습니다. 안 대표는 어제 열린 선거 캠프 해단식에서도 내가 후보로 선출됐을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오 후보를 도와야 한다며 국민의당 관계자들에게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오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게 된 안 대표는 오늘 후보직을 사퇴하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지원 유세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시작은 지난해 오고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때문이었죠. 당시 발표 시점도 논란이었습니다. 이 총선 전에 사건이 있었는데 총선 이후에 사퇴 회견을 했기 때문이죠. 어제 예정됐던 첫 재판이 3주 연기됐는데 또 선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직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고돈 전 부산시장. 당초 어제 열릴 예정이던 첫 공판이 돌연 3주 뒤인 다음 달 13일로 미뤄졌습니다. 오 전 시장 변호인 측이 변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판이 다음 달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로 미뤄지면서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오 전 시장의 변호인이 정재성 변호사가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선대 본부장을 맡고 있어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 전 시장의 피해자도 나섰습니다. 오 전 시장 본인은 짧은 시간일지 모르지만 자신에겐 끔찍한 시간이 3주나 더 늘어났다며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죄 지은 만큼 벌을 받으라고 질타했습니다. 정 변호사에 대해서도 이 사건을 수임하는 것 자체가 정쟁의 빌미가 될 것이라며 오 전 시장을 변호하는 이유가 뭔지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여성 단체들도 피해자는 안중에는 없는 정치적 대상일 뿐이라며 즉각 재판을 열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타 사건과 동일한 잣대와 시각으로 오구돈 사건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논란과 관련해 정 변호사 측은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춘 후보 측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고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이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의 선거라 2주 남은 보궐선거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이 대선 지지율은 좀 주춤하고 있는데 오늘 우연히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국회에서 만났다고요? 네, 좀 우연히 만나기 어려운 곳에서 우연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혹시 가는 것까지 한번 불만 아니겠죠? 저는 바닐라 라떼. 보이네 90% 감당하니까. 감사합니다. 네, 이 지사는 현직 광역단체장이라 공직선거법상 중립의무가 있어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어색한 만남을 가진 배경, 이 지사의 마음은 대선에 있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LH 직원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야권 단일화 성사 이후 여권 열세 양상 조짐이 보이자 대선 전초전격인 재보선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패배하는 건 여권 1위 주자인 이 지사에게도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야권으로 좀 넘어가 보죠.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실 이 국민의힘과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오늘 보면 아주 적극적이에요. 네, 빨간 넥타이를 메고 국민의힘 의총장에 깜짝 등장한 안철수 대표. 국민의힘 의원들이 놀랐습니다. 성숙해진 것 같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요. 이런 훈훈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죠. 같이 하나요? 네,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후보시니까. 네, 먼저. 네, 적극적이고 달라진 모습. 안 대표의 마음속에도 대선이 있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안 대표 측 관계자에 따르면 해단식에서 안 대표 서울시장 도전은 멈췄지만 대선이란 정치 환경이 11개월 남았고 계속 함께 가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통 큰 정치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정치인. 이런 모습을 이번에 보수와 중도층을 향해 각인시킬 수만 있다면 향후 대권 도전에 분명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벌써부터 이 대선을 그리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서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향후 행보도 대선,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연결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비대위원장이 윤 전 총장에 대해 별의 순간을 언급했던 것도 그렇고 윤 전 총장과 판을 만들 사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뿐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 전 총장이 직접 선거 지원을 하진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메시지는 낼 거라고 봅니다. 이 와중에 윤 전 총장 지지 모임이 가칭, 다 함께 자유당을 창당한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윤 전 총장과는 관련이 없다곤 하지만 대선 시기에도 빨라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두면 중도 표심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 여야 모두 그 결론에 이제 도달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중도층을 더 많이 잡은 쪽이 1년도 남지 않은 내년 대선에서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관련 속보입니다. 조민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 합격해 인턴 수련 과정 중이죠. 그동안 각종 입시 비리가 제기된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부산대는 어머니 정경심 씨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조민 씨의 입학 취소 관련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 교육부의 판단으로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입학 취소 관련 판단이 빨라질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김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학칙에 따른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학은 법원의 판결과는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검토했습니다. 대학 측이 학칙과 모집 요강에 따라 조 씨의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길을 교육부가 열어준 겁니다. 조 씨가 지원한 지난 2015학년도 부산대 모집 요강에는 부정입학 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장관이 입장을 밝히자 부산대는 바로 총장과 주요 보직 교수가 모여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11시에 갑자기 이제 발표하는 바람에 잠시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신 것 같아요. 그제 교육부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전담조사팀 구성 방안을 보고한 부산대는 입학본부 주도로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간 부산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와야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조민 씨는 지난 1월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했고 현재 인턴 수련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대가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하면 졸업도 무효가 돼 의사면허 취득 자격도 잃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포천의 전철역 예정부지 근처에 땅과 건물을 사들인 공무원입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 박모 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어제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포천에 들어서는 지하철역 예정지 주변 땅과 건물을 40억 원 가까이 대출을 받아 사들였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근무 부서와 매입 시기 등을 볼 때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투기 수익을 거둬들이기 위한 법적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오늘 의정부지법은 확정 판결 전까지 박 씨의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하는 몰수 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기소 전 몰수 보정을 신청하였고 내부 정보가 쓰인 정황을 포착해 부당이익 몰수가 가능한 부패방지법을 적용한 겁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국토교통부와 LH 본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2015년 이후 근무한 LH 전현직 직원 명단 확보가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은 광명 시흥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투기 바람이 시작된 시기입니다. 확보한 자료는 친인척 명의의 차명거래 수사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현재 특별수사본부가 내사나 수사 중인 국회의원은 3명, 시도의원은 19명에 이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이렇게 나라 돈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남들 모르는 정보로 투기를 했다는데 서민들은 집값도 전셋값도 너무 올라 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대출길까지 막아서 그야말로 사면초갑니다. 안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집값 급등과 함께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셋가. 지난해 2월 평균 4억 8천만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전셋가는 1년 만에 6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뛰었습니다. 평균 1억 원 넘게 오른 보증금은 대출로 채울 수밖에 없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보증금 5억 원 한도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전세 대출이 가능한데 서울에서 조건 맞는 집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전세 대출을 받더라도
이번엔 오르는 금리가 부담입니다. 올 들어 시중은행 전세대출 잔액이 109조 9천억 원까지 불어나자 정부가 대출 문턱을 높이라고 은행을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있는 제도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많이 있거든요. 2060까지 가야 되나? 전세 난민으로 서울 밖으로 밀려날 상황이 된 40대 직장인 양모 씨는 지은 지 20년 된 아파트라도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영끌로 가는 건데요. 서로 좁고 이런 그런 것보다는 정말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거를 유지해서 나가야 되나 이런 부분도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년 만에 8억대에서 10억 원을 돌파했는데 어차피 대출 인생을 살아야 한다면 집을 사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전세가 급등이 매매를 부추기고 다시 집값이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전세 가격이 올랐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 상한 같은 것들이 오르는 게 맞아요. 탄력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LTV를 좀 더 완화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부는 다음 달 중순 대출을 더 옥죄는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채널A 탐사보도팀의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의료진의 방치 속에 아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갔다. 30대 남성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의 늑장 대응 때문에 숨졌다고 주장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습니다. 유족들은 그리고 국민청원에 이런 글이 올라온 뒤 병원 의무기록 내용이 바뀌었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박선영 기자가 유족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32살 김모 씨가 숨진 건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1시쯤입니다. 전날 저녁 갑자기 식당에서 쓰러져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는데 응급실 도착 후 9시간 정도가 지나서야 수술을 받은 뒤 대동맥 파열 등으로 사망했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입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김 씨가 응급실로 실려간 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지난 1월 초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고 유족들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청원을 올리기 전과 후 병원 의무기록의 내용이 바뀌었고 사망 당일에도 관련 기록이 수차례 수정됐던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감추려고 하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집도의가 바뀐 게 있는데 더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오히려 더 들더라고요. 유족 측은 세브란스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을 허위 진단서 작성과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의료법상 의무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해받습니다. 의무기록 사본을 조작하는 행위는 피해자들이 소송에 있어서 이길 수 있는 수단을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유족들을 상대로 조사한 경찰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그렇다면 의무기록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걸까요? 유족 측은 수술 시간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 진단명까지 바뀌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어서 권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15일 사망 당일 기록과 사망 나흘 뒤인 19일 병원에서 발급받은 의무 기록, 그리고 올 1월 16일 재차 발급받은 기록 세 자료들을 비교했습니다. 우선 양적으로도 12월에 받은 기록에 비해 1월 보니 100페이지 이상 많아졌습니다. 유족들이 특히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수술 시작 시간입니다. 사망 당일 기록을 보면 처음엔 새벽 2시 50분으로 기재했다가 수차례 수정을 거쳐 새벽 1시 50분으로 1시간 앞당겨졌습니다. 당시 유족들이 수술실 모니터를 촬영한 사진에서 수술 시작 시간이 새벽 2시 33분으로 나와 있는 것과도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을 수정할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게 이제 왜 수정을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00명 중에 한 명도 있기 힘든 일이 아닐까 싶고요. 집도의와 보조의로 수술에 참여한 의사들의 이름은 12월 기록에선 A씨와 B씨였다가 1월에 받아본 기록엔 C씨와 D씨로 변경됐고 주 진단명도 12월 기록엔 토혈에서 1월 기록엔 이보다 증상이 심각한 걸로 알려진 대동맥 식도루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밑에 있던 분으로 교체가 아예 싹 됐더라고요. 치료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병원 의무기록에 접속을 하고 그래서 수정을 하고 이런 정황이 있다면 그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정황이죠.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환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어떤 입장도 내놓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소리입니다. 네. 구미에서 혼자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여성은 끝까지 출산 사실을 부인했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날 무렵 혼자 아이 낳는 방법을 검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저는 애를 낳은 적이 없어. 진짜 낳았어도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40대 여성. 숨진 아이는 자신의 딸이 낳은 아이라며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친모가 아이가 태어날 무렵인 3년 전 출산 준비나 혼자 아이를 낳는 법 등을 여러 번 검색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친모가 병원이 아닌 곳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친모가 유전자 검사 결과와 관련해 말을 바꾼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구속된 뒤 3번째 유전자 검사를 자청하며 같은 결과가 나오면 시인하겠다고 해놓고 친자 관계로 드러나자 믿을 수 없다고 입장을 뒤집었단 겁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3차례 받은 데 이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이번 검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 친모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잃게 되지만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은 다음 달 5일까지 친모를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수사에 진전이 없다면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유기 미수 혐의만으로 재판에 넘겨야 할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오늘 아침 국내에 도착한 화이자 백신 25만 명분은 다음 주 목요일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층이 맞게 됩니다.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의 접종 동의를 받고 있는데 현장에 김단비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지도를 펼치고 번지수를 재차 확인합니다. 계세요? 계십니까? 어르신 계세요? 동사무소 직원이 찾아온 곳은 78세 어르신댁. 다음 주 목요일 시작되는 만 75세 이상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입니다. 2번째 방문이지만 이번에도 허탕. 급한 대로 이웃에게 연락처를 남깁니다. 그럼 전화번호를 좀 드릴게요. 담당 전화번호거든요. 네. 백신 접종 때문에 그런다고. 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동네 경로당을 방문합니다. 눈이 침침한 노부부에게 동의서를 읽어주고 인적 사항을 대신 적어줍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다름 아닌 백신의 종류. 화이자 놔주는지 아스트라제네카 놔주는지.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합니다. 화이자가 네. 좋다고 쏩니다. 아, 예. 화이자 백신은 예방접종센터에서 맞아야 하는데 어르신들은 찾아갈 일이 걱정입니다. 8시에 같이 20명씩 모아서 가시고요. 12시에 20명씩 12시에. 어디서 모여요?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이 자치구의 만 75세 이상은 2만 7천여 명. 접종이 확정된 어르신들은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곳 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되는데요. 이곳 중랑구의 최고령 접종자는 109세가 될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아직 접종 연락을 받지 못한 75세 이상 어르신은 거주지 읍면 동사무소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 사실이 발사 사흘 뒤에야 그것도 외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첫 도발이라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정부는 발사 사실을 알면서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강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사흘 전 오전 6시 반쯤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평안남도 온천 일대에서 발사해 서해상에 2발이 떨어졌습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정확도가 높고 비행고도가 낮아 탐지와 요격이 어렵습니다. 군은 도발 사실을 즉각 공개하지 않았고 외신이 먼저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총선 하루 전날에도 순항미사일로 도발했는데 당시 합참은 북한군 동향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합참은 미사일 발사는 포착했다면서도 군의 감시 태세를 모두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지난해 열병식 당시 공개한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도발이지만 수위는 대폭 낮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닌 데다 방향도 미국 쪽 동해가 아닌 중국 쪽 서해상이기 때문입니다. 발사 때마다 대성공이라며 자축하던 북한도 함구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신중한 반응입니다. No, according to the Defense Department, it's business as usual. There's no new wrinkle in what they did. 북한이 이번엔 저강도 도발에 나섰지만 앞으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어 군 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북한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유엔이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19년 연속 채택했는데 여기에 미국이 3년 만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또 빠졌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May I take it that draft proposal L7 may be adopted without a vote?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지난 2003년 이후 19년 연속입니다. 올해 결의안에는 송환되지 않은 북한 내 전쟁 포로와 후손들의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점과 서해 피격 공무원 상황을 고려한 듯 북한 국경에서의 무력 사용 자제 등의 내용이 새로 담겼습니다. 지난 방한 때 북한 인권 상황을 지적한 바이든 행정부는 including the people of North Korea, who continue to suffer widespread and systematic abuses at the hands of their repressive government. 3년 만에 다시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3년째 불참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인권 문제가 중요하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재미난 노름의 끝에는 화가 있다는 유럽 격언을 인용해 부질없는 인권 모략 소동을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 문제만큼은 양보 없다는 미국. 이 북한 자극은 피하고 싶은 우리 정부. 이 둘 사이 간극을 좁히는 게 외교부의 난제가 됐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열랑열랑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자, 박영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인데 특정 인물과 함께 엮이는 사이인가 보네요. 네, 그 주인공은 보수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입니다. 자, 얼핏 생각하면 이 전 목사와 두 후보 잘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인연이 있나 보죠? 네, 민주당은 오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정광훈이랑 무슨 사이입니까? 오세훈 후보님 이런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오 후보가 전 목사가 주최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했다는 겁니다. 국제적 문재인에 의한 우리는 짓밟아도 뭉쳐서 싸우지도 못하는 이등국민 찌질한 부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앞서 여야 모두 이 중도 표심을 공략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 후보의 이 중도 이미지에 좀 타격을 주려는 것 같군요. 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후보 유세 현장에 전광훈 목사가 나올까요? 이런 글까지 올렸는데요. 오 후보 측은 그럴 계획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야당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반격이라면 이 박영선 후보도 전 목사와 무슨 인연이 있나 보죠? 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나섰는데요. 오세훈 후보를 극우로 몰아붙인다면 박영선 후보도 같이 극우해야 한다면서 5년 전 사진을 올렸습니다. 당시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인권관련법, 그리고 이슬람 문제, 저희는 결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박영선 의원님을 야당 대표로 세웁시다. 자, 전 목사가 그때 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과 좀 소통이 있었군요. 네, 당시에 전 목사 측이 여야 대표 초청 기도회를 주관한 건데요.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종인 위원장이 일정이 안 맞아서 비대위원인 박 후보가 대신 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후보는 동성애법에 대해서도 최근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저 말대로라면 김종인 위원장도 갈 뻔했네요. 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만 이 박영선 후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때문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면서요.
네, 임종석 전 실장이 연일 박원순 전 시장을 높게 평가하는 글을 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 박원순 전 시장이 그렇게 몹쓸 사람이냐고 두두댔었죠. 오늘은 박 전 시장은 서울 시민의 새로운 요구에 순명, 즉 명령에 복종했다며 업적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박 후보가 딱 끄는 거죠? 네, 앞으로 이런 일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피해 여성과 관련된 부분에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마음입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임 전 실장의 전략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박 후보는 지지층 결집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박 전 시장이 주목받는 게 이 박 후보로서는 좀 부담이 될 것도 같아요. 네, 국민의힘은 곧바로 공격에 나섰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당선은 박원순 시즌2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맞습니까?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 전 실장은 이 글을 왜 썼다고 합니까? 네, 임 전 실장 측근에게 물어봤는데요. 피해자의 아픔은 공감한다.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자격이 있는지 묻는 과정에서 박 전 시장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대 후보 비판에 앞서 피해자의 아픔을 먼저 위로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네, 이 개인적인 헌사라 해도 이 적절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일본 고교 야구 대회에서 한국계 고등학교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동해 바다로 시작하는 한국어 교가가 방송을 타고 일본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일본 학생 야구 선수들에겐 꿈의 무대로 불리는 봄 고시엔 대회 그라운드에 한국계 학교 선수들이 처음 발을 내디뎠습니다. 100년 대회 역사상 한국어 교가도 처음 울려 퍼집니다. 일본 전역에 경기를 생중계한 공영방송 NHK는 한글 자막으로 동해, 일본어 번역으로는 동쪽의 바다로 적었습니다. 시바타 고교와의 1회전은 엎치락 뒤치락 접전이 이어졌고 연장 끝에 극적인 역전승. 경기가 끝난 뒤 한국어 교가는 또다시 들렸습니다. 野球をしていたら、絶対行きたいと思う場所ですし、こういう形で、出れるっていうのは本当に光栄に思っています。 방역 조치 탓에 소리치는 응원은 금지됐지만 재학생과 졸업생, 제일교포 등 900여 명이 경기장을 찾아 힘을 보탰습니다. 今まで人数が揃わなかった時とかすごく弱かった時でもやっぱり頑張ってくれた卒業生の魂の結集みたいなものがこの学年で集約されたのかな. 교토 국제고 선수들은 사흘 뒤 또 다른 역사를 꿈꿉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명품 업계에는 코로나 불황이 없습니다. 결혼을 많이 하는 계절을 앞두고 가방과 주얼리 명품 업체가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셔터문이 오르자 허리 숙여 힘껏 뛰고 백화점 개점 전부터 건물 밖으로 줄지어 있는 대기줄. 명품은 오늘이 제일 저렴하다라는 분위기 탓에 연이은 가격 인상에도 수요는 끊임없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간 명품 매장은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현재 금액은 작은 사이즈 478만 원이고요. 기본 많이 하시는 게 482만 원. 오르고요. 중국이 상시 있어서 저희가. 한 명품 매장은 지난 1월 초 가방 가격을 26% 인상한 데 이어 2월에 2번, 지난 23일까지 올해만 총 4번 가격을 올렸습니다. 2, 3주에 한 번씩 가격을 올린 격입니다. 특히 혼수철을 앞두고 커플 반지가 많이 올랐지만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을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252만 원. 여기가 147만 원. 이거는 많이 오르긴 했어요. 더 10 얼마 올라갔어요. 주말에는 그냥 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혼수 준비를 하는 신혼부부에겐 큰 부담입니다. 부모님들한테 하나씩 좀 드리려고 했어요. 해외여행도 못 가는 게 사실이고 돈이 어쨌든 많기는 해가지고 좀 좋은 걸 해드리면 좋겠다. 똑같은 제품인데 앞자리가 다르더라고요. 이게 야금야금 오르기는 되게 많이 올랐구나. 그런데도 수요는 여전합니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보복 소비 심리가 폭발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평일 오후 2시, 한낮인데도 200여 명의 대기자는 기본입니다. 25팀은 대기 중인 거예요? 그럼 몇 시간 정도? 저희도 알 수가 없으세요. 잦은 가격 인상이 오히려 소비를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친환경 가로등, 태양광과 풍력으로 자가 발전한다며 여기저기 속속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수년째 도심 곳곳에 고장난 채로 방치돼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여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죄송한데 그런 어떤 것 같으세요? 저희 이제 태양광 가로등이 없어요. 저희 조금 내는 하이브리드 가로등 제작 없는데 그런 거 없어요. 해가 지는 시간대의 서울 광화문. 대로변에는 가로등들이 켜지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광화문 한복판에 설치된 태양광과 하이브리드 가로등입니다. 작동이 된다면 주위가 좀 더 환해야겠지만 지금 불이 꺼진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고장난 채 늘어선 가로등에 관해 구청에 물어봤지만 세워진 곳이 기업 땅이라 그곳 소유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사용이잖아요. 우리는 저쪽으로 들어가는 선로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기업 측은 기업 소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부적인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저희 소유라서 어떻게 내부에서 나올 텐데 그게 아니어서. 고장이 났지만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 철거도 못하는 황당한 상황은 이곳뿐이 아닙니다. 매년 벚꽃축제가 열리는 국회 앞 한강공원 산책로. 하이브리드 가로등 9대의 불이 켜지지 않는데 시 담당자는 가로등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 점은 지금까지 조치를 안 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여기 양쪽으로 등이 있어서 어둡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의도 국회 인근 한강공원 산책로인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걷고 있는 곳은 환하지만 앞에 보이는 하이브리드 가로등이 있는 이 지점부터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합니다. 이거 고장난 지 꽤 오래됐었어요. 보통 그냥 조명 켜거나 아니면 그냥 방 안에 보면서 다닐 때도 있고요. 취재 결과 2009년에 정부와 서울시가 각각 수억 원을 들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2012년 하이브리드 가로등이 설치된 인천 월미도공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는 장난감이지 실제 풍력 발전기 보세요. 그 날개 한쪽 길이가 한 20m 정도 돼요. 이 관리를 안 하는 거는 순전히 이 선택이 정치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08년에 녹색 성장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일어났고요. 2017년에 탈원전이 들어오면서 다시 들어온 거예요. 비슷한 사례는 최근에도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8억 원을 들여 하이브리드 가로등 81대를 설치한 강원도 원주천 일대. 낮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밤이 되면 불이 켜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가게 돼요. 중간에 그냥 돌아가고 다시 집으로 가게 돼요. 전기 아끼는 차원에서 떠나는 줄 알았어. 세금 낭비잖아요. 또 다 낭비잖아. 급하게 설치했다 고장나면 버려두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친환경 가로등. 전국에 얼마나 더 많을까요?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현장 카메라 여영규입니다. 지금부터는 가슴 아픈 나라 밖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미얀마 군경의 무차별 발포, 급기야 그 총구가 7살 소녀를 향했습니다. 집에서 아빠 무릎에 앉아 있다가 군경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위가 벌어지지 않는 민가까지 쉴 새 없이 총성이 울립니다. 무자비한 군경이 시위대를 찾는다며 주택에 난입해 총격을 가한 건데 아빠 무릎에 앉은 7살 소녀가 총에 맞았습니다. 미키마우스 바지를 입은 어린 딸은 병원으로 호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집에 있던 10대 소년 3명도 총에 맞았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유족은 오열합니다.
총을 든 군경이 한 시민을 바닥에 꿇어앉히고 엎드려 기어가게 합니다. 순간 다른 군경이 달려와 발길질까지 합니다. 군경의 난폭함이 비인간적 학대로 날로 난폭해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총 맞은 시민까지 바로 체포해 끌고 갈 정도입니다. 미얀마 인권단체는 무고한 시민 27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지만 군부는 100명 넘게 축소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입니다. 오직 이들은 권력 위에서만 지금 국민들을 지금 탄압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미얀마 시민들은 군사 개입 등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바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이렇게 나라 돈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남들 모르는 정보로 투기를 했다는데 서민들은 집값도 전셋값도 너무 올라 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대출길까지 막아서 그야말로 사면초갑니다. 안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집값 급등과 함께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세가. 지난해 2월 평균 4억 8천만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1년 만에 6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뛰었습니다. 평균 1억 원 넘게 오른 보증금은 대출로 채울 수밖에 없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보증금 5억 원 한도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전세 대출이 가능한데 서울에서 조건 맞는 집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전세 대출을 받더라도 이번엔 오르는 금리가 부담입니다. 올 들어 시중은행 전세 대출 잔액이 109조 9천억 원까지 불어나자 정부가 대출 문턱을 높이라고 은행을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있는 제도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많이 있거든요. 이금융까지 가야 되나? 전세 난민으로 서울 밖으로 밀려날 상황이 된 40대 직장인 양모 씨는 지은 지 20년 된 아파트라도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연끌로 가는 건데요. 더 좋고 이런 그런 것보다는 정말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거를 유지해서 나가야 되나 이런 부분도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년 만에 8억대에서 10억 원을 돌파했는데 어차피 대출 인생을 살아야 한다면 집을 사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전세가 급등이 매매를 부추기고 다시 집값이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전세 가격이 올랐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 상한 같은 것들이 오르는 게 맞아요, 탄력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LTV를 좀 더 완화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부는 다음 달 중순 대출을 더 옥죄는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오늘 팩트맨은 개나리가 만개한 공원에서 시작합니다. 햇살도 제법 따사로운데요. 봄볕 관련 속담 있죠. 봄볕이 가을볕보다 강하다는 말,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스튜디오로 이동해서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태양 에너지가 땅에 닿는 양, 즉 총 일사량이 봄과 가을에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볼까요? 기상청이 1991년부터 2019년까지 29년간 평균 총 일사량을 분석한 자료인데요. 붉은 선은 봄, 노란 선이 가을입니다. 봄철은 평균 1516.53메가줄, 가을철은 평균 1040.53메가줄인데요. 가을보다 봄이 일조 시간이 길기 때문에 봄철 일사량 더 강했습니다. 습도의 영향도 있습니다. 공기 중 수증기가 많아져서 습도가 높아지면 추가하는 햇빛이 줄어드는데 29년간 계절별 일평균 습도 비교해보니 가을철 습도가 더 높았습니다. 피부 상태에 영향을 주는 자외선도 봄, 가을 차이가 큰데요. 월 평균 총 자외선 지수로 따져보면 봄철은 6.5, 가을철은 5.2였습니다. 6.5면 자외선 단계상 높은 수준으로 햇볕에 한두 시간 노출돼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외선 중 파장이 길어 피부 깊숙이 침투해 노화에 영향을 주는 자외선의 일은 한여름보다 5월, 6월이 가장 강합니다. 하지만 뼈 건강 등에 중요한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선 햇볕을 쬐 필요가 있는데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얼굴 부위는 자외선을 꼼꼼하게 가르시는 게 좋고 양쪽 반팔 있는 팔 정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20분에서 30분 정도 햇빛을 쬐어주시면 비타민 D 생성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흥국생명과 IBK 기업은행이 여자 배구 챔프전 진출을 놓고 마지막 한판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이 지면 한국에서 김연경을 보는 마지막 경기일 수도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염정원 기자. 네, 인천 계양체육관입니다. 오늘 지면 사실상 시즌이 끝나기 때문에 양팀 모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방금 2세트가 끝났는데 흥국생명이 2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연경은 오늘도 흥국생명의 공격을 책임지면서 초반 기선제압에 앞장섰습니다. 오늘도 김연경의 활약 여부에 승패가 달렸습니다. 1차전에선 공격 성공률이 60%가 넘었습니다. 남자 선수보다 높은 성공률로 승리의 주역이 됐습니다. 2차전에선 46%로 떨어졌습니다. 여자 선수로는 압도적인 성공률이지만 동료들의 부진이 아쉬웠습니다. 김연경은 손가락 부상까지 안고 코트를 누비고 있습니다. 팬들은 승패를 떠나 김연경의 투혼을 응원합니다. 부상도 좀 있고 해가지고 이기면 좋겠지만 저도 항상 응원할 거니까 네, 다치지 말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경 선수 화이팅! 과연 오늘이 김연경의 마지막 경기가 될지 IBK 기업은행의 뒷심이 살아나고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환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하루였습니다. 포근한 햇살 속에 동물들도 기지개를 켜고 봄을 맞이하러 나왔는데요. 이미 벚꽃이 만개한 제주에서는 동박새가 이렇게 벚꽃 나들이에 나섰고요. 또 경주에서는 봄 햇살을 즐기는 다람쥐도 볼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7도, 대전은 6도로 쌀쌀함이 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9도, 대구와 대전은 22도까지 올라서 두꺼운 외투가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여기에 하늘도 맑겠는데요. 아침까지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또 밤부터 중서부 지역의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화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내내 전국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